냄새나. 저런 거는 돈이 안 돼. 나가세요. 병원에서 냄새 난다고 쫓겨났습니다. 세월만큼이나 오래된 등산복을 입고 허름한 운동화를 신은 탓이겠지요. 진료 접수 김서연 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여기는 비싸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진료를 보더라고요. 의사는 대놓고 저 같은 노인은 돈이 안 되니까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경비는 여기서 구걸하면 안 된다면서 쫓아냈어요. 복수했냐고요? 했지요. 저를 무시한 병원을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9세 박영자입니다. 한국그룹 회장의 아내였죠. 아니, 이제는 미망인이라고 해야겠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서재에 앉아서 수십 개의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부동산 증서, 주식 서류, 은행 통장들, 평생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비서 이수진이 차를 한 잔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님, 정말 은빛병원 증축에 5천억을 기부하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기부하려고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잖아요. 그곳 노인분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 의미 있을까 하고요.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북구의 은빛병원 증축에 5천억을 기부하기로요. 시장님과 만났을 때 그분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5천억이라는 금액에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북구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겠다며 눈시울까지 붉히셨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뛰어놀던 동네에 이런 선물을 할 수 있다니요. 그날 오후 저는 수진 씨에게 말했어요. 내일 북구에 좀 가볼게요. 오랜만에 동네도 구경하고 은빛병원도 직접 보고 싶어요. 수진 씨는 당연하다는 듯 물었죠. 차량 준비할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갈 거예요. 혼자 걸어 다니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싶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에서 오래된 등산복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과 함께 북한산 다닐 때 입던 옷이었죠.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오랫동안 안 입어서 그런지 팔꿈치 부분이 해져서 천이 비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한 옷을 좋아했거든요. 수진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회장님, 그 옷은 너무...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이게 편해요. 동네 산책하는데 뭘. 짙은 남색 등산 바지에 회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었어요. 추울까 싶어서 회색 점퍼를 벗고 안에 한 겹 떠 입었어요. 신발은 낡은 운동화였어요. 발 뒤꿈치가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평범한 동네 할머니 같았어요. 이런 모습 자연스럽고 좋았습니다. 수진 씨는 마지막까지 걱정했지만 저는 그냥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아마 이 동네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차림의 저를 보고는 다들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741번 버스를 탔습니다. 북구까지는 1시간 10분쯤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만에 가보는 북구.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들이 이제는 아파트 단지로 변했겠죠. 그래도 그곳 어딘가에는 제 추억이 남아있을 거예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뽑기 사 먹던 기억, 학교 가는 길에 친구들과 제잘거리던 기억들이요. 천천히 걸으며 동네를 둘러봤어요. 노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걷는 할머니,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할아버지들, 저와 비슷한 나이이거나 더 연세가 많아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을 위한 병원이 더 좋아진다니 제 결심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멀리 큰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은빛병원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5천억을 기부하기로 한 바로 그 병원이었죠. 가까이서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병원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직접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였어요. 걷다가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처 담벼락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죠. 숨을 몇 번 크게 쉬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혈압약을 안 먹고 나왔던 거예요.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은빛병원이 저기 보이잖아요. 진료도 받을 겸 병원 안을 직접 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려는데 다시 어지러움이 왔어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병원 쪽으로 걸어갔죠. 5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은빛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현대식 유리 건물이었어요. 로비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큰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은빛병원 입구는 정말 화려했어요. 천장에는 환한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닥은 대리석이 깔려 있어서 제 낡은 운동화가 닿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큰 꽃병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병원 수상 경력들이 액자로 걸려 있었어요. 2023 서울시 우수병원 선정, VIP 의료 서비스 1등급. 정말 고급스러운 병원이었습니다. 은빛병원 접수 데스크 근처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그룹 회장이 증축동을 기부한다는 소문이었어요. 몇 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는 이야기도 들렸죠. 제 이름 박영자가 오가는 소리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음 달 시장과의 공식 미팅 일정까지 언급되더군요. 간호사들은 병원의 대박을 기대하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혼자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저 소문의 주인공인 제가 바로 여기 서 있는데 아무도 제가 그 박영자 회장인 줄은 꿈에도 모르겠죠. 접수대 앞에는 이미 서너 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제 바로 뒤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누군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저 할머니 냄새나. 목소리를 낮췄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였죠. 저는 아침에 깨끗이 씻고 왔는데 말이에요. 그 여성이 옆 사람에게 눈짓을 하더니 슬금슬금 제 옆에서 한 걸음 떨어졌어요. 그걸 본 다른 대기 환자도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제 주변에만 반경 1미터 정도의 빈 공간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서로 붙어서 줄을 섰지만 제 앞뒤로는 유독 공간이 넓었습니다. 저런 분이 왜 여기 와? 누군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저는 그냥 앞만 바라보며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어지러운 증상은 조금 나아졌지만 혹시 몰라서 진료는 받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접수대 앞에 서자 젊은 여직원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이름표를 보니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김서연의 표정이 확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눈썹을 찌푸리며 마치 귀찮은 일이 생긴 것처럼 한숨을 쉬더라고요. 할머니, 신분증이요 말투가 평범하지 않았어요. 저를 할머니라고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다른 환자들에게는 주민등록증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했을 텐데 저에게만은 반말에 가까운 톤이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잘 정리해 두는 편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손수건, 혈압약 케이스. 지갑을 찾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김서연이 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휴. 그 한숨 소리가 접수대 주변에 다 들릴 정도였어요. 에이, 빨리 안 하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김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짜증스럽게 변했어요. 뒤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때문에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해? 신분증은 미리 좀 꺼내고 기다리지.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아이고 진짜. 나 진료 보고 터미널 가야 하는데. 저는 더 급해져서 가방을 뒤졌고 드디어 지갑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김서연에게 내밀었죠. 그런데 김서연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할머니, 여기 비싸요. 국민병원 가시는 게 나을 텐데요. 정말 의외의 말이었어요. 제가 진료비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도 묻지 않고 그냥 단정 짓는 거였어요. 얼마나 비싼데요? 제가 물어봤더니 김서연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은 부담되실 거예요. 어디 아프세요? 어지러워서요. 아침에 혈압약을 안 먹었어요. 옆 접수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이쪽을 쳐다보며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어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둘 다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제가 우스운 구경거리라도 되는 것처럼요. 귀가 뜨거워졌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김서연이 다시 말했어요. 내과로 접수했어요. 진료비 선불로 5만 원 내세요. 어르신들 중에 검사할 거 다 하고 나중에 돈 없다고 하시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목소리에 위협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단정 짓는 것 같았죠. 저는 지갑을 꺼내서 5만 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5만 원권 지폐가 있었어요. 김서연에게 돈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 증상 좀 들어보시겠어요?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서연은 돈을 받아들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런 건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하세요. 여기는 접수만 하는 곳이에요. 돈을 받은 김서연은 영수증 한 장을 툭 던지듯 내밀었어요.
저기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번호 부르면 들어가시고요. 저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대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김서연이 동료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오늘 왜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대기실로 향했어요. 대기실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접수대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김서연 앞에 서 계셨어요. 등이 많이 굽어 계신 분이었습니다. 김서연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보험이 없으면 10만 원을 내야 한다고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돈이 없다고 그냥 좀 앉아만 있으면 안 되냐고 하셨습니다. 김서연은 냉정하게 돈 없으면 나가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발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다가가서 할머니께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고생하신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는 지갑을 꺼내서 5만 원을 꺼냈어요.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맑고 깨끗한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의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요, 병원은 다음에 올게요. 이 돈으로 밥 좀 먹을게요. 어제부터 밥을 못 먹었거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보다 밥이 더 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낡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투명한 비닐에 쌓인 사탕 한 개였습니다. 포장지가 바래고 구겨진 아마도 오래전에 어디선가 받으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그 사탕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받아주세요. 제 이름은 최순덕이에요. 할머니 성함은요?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박영자예요. 박영자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최순덕 할머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어요. 그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거짓이나 계산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할머니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병원 출구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계셔서 걸음걸이가 힘들어 보였어요. 접수대에서 김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그렇지, 진짜 아픈 것도 아니었다며 공짜로 앉아 있으려고 한 거라고 비웃었어요. 제 손에 쥐어진 사탕을 내려다봤습니다. 포장지가 낡아서 글씨도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이 사탕 한 개가 최순덕 할머니에게는 주실 수 있는 전부였을 거예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사탕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최순덕. 그 이름과 그 눈빛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천억을 기부하기로 한 이 병원이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대기실은 넓고 쾌적했어요. 가죽 소파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공기청정기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빈자리를 찾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가방을 챙기고 얼른 자리를 뜨는 모습이 마치 제가 온몸에 사마귀가 난 피부병 환자라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여성이 앉은 새 자리는 저에게서 3칸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여성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저를 보더니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 여기 비싼 병원이에요. 동네 병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친절한 척하는 말투였지만 속뜻은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였죠.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중년 부인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제가 앉자마자 코를 손으로 막더니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여보, 창문 좀 열어줄래요? 공기가 탁한 것 같아서.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11월 날씨에 창문을 여니 찬바람이 싸하고 들어왔어요. 다른 환자들은 추워서 옷깃을 여미는데도 그 부인은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번호표를 내려다봤어요. 79번. 전광판을 보니 지금 42번이 진료 중이었어요. 아직 멀었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37명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죠.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20분이었어요. 제 오른쪽 2칸 떨어진 곳에는 명품 옷을 입은 노부인 2분이 앉아서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한 분은 샤넬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고 다른 분은 에르메스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샤넬 가방을 든 분이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보험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왜 여기 오는지 모르겠어.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른 분이 대답하더니 슬쩍 저를 힐끔 쳐다봤어요. 둘 다 제 쪽을 노골적으로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아침부터 물도 제대로 못 마셨고 버스 타고 오느라 갈증이 심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를 불렀어요. 저기요,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저를 내려다보더니 손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어요. 저기 정수기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명품 노부인에게는 직접 종이컵에 물을 받아다 주는 게 보였어요. 사모님, 물 가져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공손하게 건네더라고요. 똑같은 환자인데 이렇게까지 대우가 다를 수 있나 싶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이 급했어요. 나이가 들면 자주 그렇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청소하고 계시던 아줌마가 다가오셨어요. 할머니, 바닥 젖었어요. 조심하세요. 진짜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 아줌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낡은 등산복 차림.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나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등산복 차림의 제 모습이 오늘따라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전광판을 봤어요. 58번. 1시간이 지났는데 겨우 16명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이상했어요. 제가 앉아있는 동안 80번,
85번, 92번이 불려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제 번호보다 뒤인데도 먼저 들어간 거죠. 다른 번호는 계속 불리는데 왜 제 번호만 안 불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전광판을 계속 쳐다봤지만 79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접수대로 갔습니다. 김서연이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요. 저기요, 제가 79번인데요.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아직 안 불려서요. 김서연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기다리세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근데 제 번호보다 뒤에 온 분들이 먼저. 제가 말하려는데 김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지금 바쁘거든요.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더 이상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갔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총 1시간 30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전광판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과연 제 차례는 언제 올까요? 79번 박영자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스피커에서 제 이름이 호출됐을 때 저는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1시간 30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거였죠. 소파에서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저렸어요.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봐요. 다리를 주물러가며 천천히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3번 진료실 문을 열자 간호사 한 명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박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빨리 들어오세요. 재촉하는 말투였어요.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려는데 박미영이 손짓으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박미영이 의자를 탁 치며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박미영은 혈압계를 가져왔습니다. 팔 올리세요. 저는 팔을 올렸는데 박미영이 혀를 차더니 말했어요. 팔 좀 제대로 올리세요. 힘 빼시고. 저는 최대한 힘을 빼려고 노력했어요. 혈압을 다 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데요. 하지만 박미영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만요, 바빠요.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하세요. 혈압계 숫자를 확인하더니 차트에 휘갈겨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는지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진료실 안쪽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어요. 이름표에는 최진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최진혁이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차트도 보지 않고 그냥 한숨부터 푹 쉬더라고요. 휴, 마치 귀찮은 일이 생긴 것처럼요. 의자를 빼서 앉으며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인지 물건인지 구분이 안 되는 태도였어요. 저는 증상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지럽고요. 가슴이 답답해서요. 아침에 혈압약을 안 먹고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최진혁이 대충 듣더니 고개도 안 돌리고 대답했어요.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증상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요? 최진혁은 청진기를 집어들고 제 등에 대더니 숨 쉬세요
한마디만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총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청진기를 목에 걸고는 처방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혈압약 처방해 드릴게요. 약국 가서 받으세요. 끝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정밀 검사는 안 해도 되나요? 어지러운 게 심해서. 최진혁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정밀 검사 필요 없어요. 나가보세요. 박미영이 제 팔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어요. 어르신, 다음 환자 있어요. 나가주세요. 진료실에 들어온 지 채 3분도 안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멍한 상태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어지러움이 왔어요. 시야가 흐릿해지며 비틀거렸죠. 하지만 아무도 저를 붙잡아주지 않았어요. 박미영은 이미 다음 환자 차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최진혁은 컴퓨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그 같은 말도 없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최진혁과 박미영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문이 제대로 안 닫혀서 그랬나 봐요. 저런 환자들 시간만 잡아먹어. 정밀 검사해봤자 나중에 병원비 없다고 하고 골치 아파. 최진혁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요. VIP 환자분들 보기에도 바쁜데 왜 저런 환자들이 오나 몰라요. 박미영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방금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저런 환자들. 저는 저런 환자였던 거예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또 몇 발자국 가다가 벽에 기대서 쉬었어요. 그 모습을 본 간호사들, 지나가는 환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힐끔 쳐다보고는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원무과가 보였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병원이 맞나?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맞나? 여기는 정말 병원인가? 손에 든 처방전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언제 땀을 이렇게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원무과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진료비를 내야 나갈 수 있으니까요. 수납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직원 한 명이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창구 앞에 서서 처방전과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정민수가 대충 서류를 훑어보더니 키보드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기본 검사 외에 추가 검사하신 거 없으시죠? 진료비 15,000원 차감하고요. 나머지 35,000원은 환불해 드릴게요. 저는 안도했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아, 그럼 35,000원 돌려받는 거예요? 정민수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검사를 하거나 입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받아둔 거예요. 그러더니 한 템포 쉬고 덧붙였습니다. 환불은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바로는 안 되나요? 정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규정이에요. 싫으면 환불 포기하시든가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주세요. 저는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통장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지갑, 손수건, 약 케이스. 통장을 찾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정민수가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노인들은 자주 쓰는 계좌번호도 못 외우나? 정민수가 중얼거렸는데 저한테 들으라고 한 말이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진짜, 빨리 좀 해요. 돌아보니 정장 입은 젊은 남자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두세 명이 더 줄을 서 있었어요. 저 할머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날 저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평했어요. 저는 더 급해져서 가방을 뒤졌고 드디어 통장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정민수에게 통장을 내밀었어요. 정민수가 통장을 받아들고는 계좌번호를 확인하더니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들어갈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영수증 같은 건? 정민수가 종이 한 장을 툭 던지듯 내밀었어요. 여기요. 다음 분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원무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서 정민수가 다음 환자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드요? 네, 결제해 드릴게요. 카드가 된다고요? 아까 저한테는 선불로 현금 5만 원을 받아놨으면서요. 복도를 걷는데 시야가 흐릿해지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벽을 짚었어요. 차가운 벽면에 손을 대고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또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눈을 감고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누군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경비였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이철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철수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환자예요. 잠깐 어지러워서 제가 대답했는데 이철수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구걸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병원이에요. 구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환자라니까요. 손에 들고 있던 처방전과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이철수가 잠깐 서류를 보더니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환자처럼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 고급 병원이에요. 나가주세요. 팔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저 정말 환자예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철수는 계속 저를 끌고 갔습니다. 빨리 가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환자들 불편해요. 이철수가 저를 병원 입구 쪽으로 밀어냈어요. 저는 더 이상 저항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출구로 향했어요. 뒤에서 이철수가 다른 직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 자꾸 들어와. 그 말이 제 등을 따라왔어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병원 밖은 추웠어요. 11월 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저는 병원 입구 옆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처방전을 꼭 쥐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당장 일어설 기력이 없었어요. 어지러움은 조금 나아졌지만 몸 전체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벤치에서 10분쯤 앉아 있었을까요? 그때 병원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귀를 기울이니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휴게실인 것 같았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나 봐요.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안 들렸는데 점점 소리가 커졌습니다. 김서연의 목소리가 제일 먼저 들렸어요. 접수대에서 저를 대했던 그 직원. 아까 그 할머니 완전 거지 같았다는 둥, 옷도 냄새도 난다는 둥 하는 소리였어요. 여기가 무슨 복지관인 줄 안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박미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를 재촉했던 간호사였죠. 냄새가 정말 났다고, 왜 저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냐고 불평하는 소리였어요. 자기는 청진하는 내내 숨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여러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마치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요. 저는 벤치에서 얼어붙었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벤치를 떠날 힘도 없었습니다. 시간 낭비야, 진짜. 저런 환자들은 돈도 없고. 최진혁 의사의 목소리였어요. 3분 진료도 아까울 정도야. VIP 환자 한 명 더 보는 게 훨씬 나아. 다른 직원들이 동조했어요. 맞아요. 선생님, 저런 분들은 국민병원 가면 되는데. 정민수도 끼어들었어요. 원무가 그 직원이었어요. 통장 찾느라 가방 뒤지고 난리였다고 했습니다. 환불 계좌번호 불러달라니까 또 한참 걸렸다고요. 뒤에 사람들 다 짜증났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경비 이철수의 목소리도 섞였습니다. 자기가 쫓아내려고 했는데 환자래요 라고 비웃듯 말했어요. 벽에 기대 있길래 구걸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처방전 보여주더라. 환자 맞긴 했나 봐요. 하는 말에 사람들이 웃었어요. 김서연이 다시 말했어요. 보험 있는 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여기 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었어요. 박미영이 맞장구 쳤어요. 국민병원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 와서 시간만 잡아먹냐고요. 최진혁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VIP 환자들도 모자란데 저런 사람들까지 받으면 병원 이미지만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는 말도 했어요. 여러 사람이 옳다구나 하고 동의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좀 더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간호부장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환자는 환자 아니냐고, 이렇게 뒷담화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이 바로 받아쳤어요. 부장님은 그런 환자 안 받잖아요.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부장님은 VIP 환자들만 담당하시잖아요. 간호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혁이 다행히 금방 내보냈다고 자랑하듯 말했어요. 약 처방만 해줬다고요. 정밀검사 해달라길래 필요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저런 사람들 정밀검사 해봤자 돈도 없어서 못한다고요. 박미영이 동의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대충대충 했다고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아픈 게 가슴 속에 있었으니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병원인가? 혼잣말이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병원 아닌가요? 환자를 돌보는 곳이 병원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환자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어요. 휴게실에서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정말 즐거운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깔보고 비웃는 게 그렇게 재미있나 봐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참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든 처방전이 축축하게 젖었어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정말로 그랬어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벤치에서 일어서려고 했을 때 또다시 어지러움이 왔어요. 저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밖은 너무 추웠고 조금만 더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 이철수 씨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게 살피고 있었어요. 로비 대기실 의자에 앉았어요. 아까 1시간 30분을 기다렸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노부인이 저를 보더니 힐끔거렸어요. 중년 남성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가 7통 와 있더라고요. 버스 타면서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은 걸 깜빡했습니다. 비서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볼륨을 크게 설정해 뒀거든요.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니까요. 4번째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이수진의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크게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몇 시간째 연락이 안 되셔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회장님이라는 말이 핸드폰에서 크게 흘러나왔으니까요. 옆 사람도 귀를 쫑긋 세우며 제 쪽을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미안해요. 내가 지금 은빛병원인데 천천히 와요. 1층 접수대 앞에 내과 대기실에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로비가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했는데 저 할머니가 진짜일까? 그런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어요. 바로 그때 병원 정문이 열리면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비서실장 강민수와 이어폰을 낀 경호원 2명, 그리고 급히 뛰어오는 이수진이었습니다. 이수진이 로비를 가로질러 빠르게 다가왔어요. 경호원들이 제 주위에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로비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저 정도 경호팀이면 진짜 재벌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과 강민수가 제 앞에서 허리를 깊숙이 숙였어요. 이수진이 다급하게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했습니다. 오늘 북구 은빛병원 보러 가신다고 하셔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빛병원 증축 기부를 취소하겠다고요. 이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은빛병원 증축에 기부하시기로 한 5천억 말씀이세요? 5천억이라는 말에 로비가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민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방금 여기서 진료를 받았다고요. 로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회장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속삭임이 퍼졌어요. 낡은 옷을 입고 갔더니 접수부터 무시당했다고 말했어요. 이수진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누가 감히 회장님을 그렇게 대했냐는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병원에서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돈이 없겠다 싶으면 접수할 때 5만 원을 미리 받더라. 번호표 순번이 지났는데도 안 불렀다. 나보다 뒷번호 사람들이 먼저 진료를 받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고만 하더라. 의사는 3분 진료하고 내보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됐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 나 같은 환자는 돈이 안 되니까 빨리 진료보고 내보내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간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빨리 들어오라며 손짓을 했다. 팔 좀 제대로 올리라며 짜증을 냈다. 진료보고 어지러워서 벽에 기대서 쉬고 있었는데 경비원은 나를 노숙자 취급하면서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기부를 취소하고 남구에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차별이라고 소송도 가능하다고요. 접수대 김서연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순간 대기실 한쪽에서 젊은 엄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접수를 취소하겠다고 소리쳤어요. 지난주에도 여기서 무시당했다고요. 중년 남성도 일어섰어요. 환자들이 줄줄이 일어나서 접수대로 몰려갔습니다. 이런 병원은 못 믿겠다는 차별하는 곳이었다는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만 사람 차별하는 거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이수진에게 한국그룹 법무팀에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차별건으로요. 한국그룹이라는 말에 로비가 폭발적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은빛 병원 증축에 5천억을 기부한다는 재벌 한국그룹의 회장이었냐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품 옷을 입은 노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수진이 바로 연락하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강민수가 차량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까 저를 피했던 사람들은 지금 고개도 못 들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접수대를 지나갔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 박미영과 마주쳤습니다. 아까 빨리 들어오라고 짜증내면서 손짓했던 간호사죠? 라면서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박미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수진이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게 정말로 서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옷이 낡았을 뿐 목욕도 했고 몸에서 냄새는 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옆에 가면 코를 막고 냄새난다는 말을 하는 게 참 속상했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저분한테 냄새 난다고 했다는 소리, 짜증냈는데 큰일 났다는 소리, 5천억 기부를 날렸다는 소리, 해고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 병원이 망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 로비 전체가 공포와 후회로 뒤덮였습니다. 병원 밖 벤치에 앉았어요. 이수진이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요. 나한테는 수진 씨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가난한 노인들은 매일 저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거라고요.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계획을 바꾸시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빛병원 때문이 아니라고요. 은빛병원 덕분에 은빛병원 같은 곳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고요. 돈 없는 노인들을 차별하지 않는 병원이 필요하다고요. 계획 변경이 아니라 무료 진료율을 늘리겠다고 말했어요. 5천억 500병상 규모로의 무료 진료 비율 50%로요. 제 개인 재산으로 메우겠다고요. 평생 모은 돈, 이럴 때 쓰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수진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겠다며 바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강민수도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창문으로 은빛병원 건물을 바라봤어요. 고맙다, 은빛병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게 해줘서. 차량이 출발했어요. 로비 창문으로 김서연이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남구 시립 요양병원 개원식 날이었어요. 500병상 규모의 최신 시설이었죠. 무료 진료 비율 50%.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만든 병원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개원식장에 도착했어요. 시장님, 국회의원,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제가 연단에 올라 테이프 커팅 준비를 하는데 객석 맨 뒷줄에 낡은 옷을 입은 노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일이 기억나서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장님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박영자 회장님의 헌신적 기부로 이 병원이 탄생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선 이유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5년 전 저는 한 병원에서 무시당했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 무시를? 낡은 옷을 입고 갔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객석 뒷줄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돈 없는 노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의료 차별을 받고 매일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겠죠. 기자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대안을 만들자고. 차별하는 병원 옆에 짓는 게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짓자고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뒷줄 노인들의 눈물 어린 박수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테이프 커팅을 했어요. 개원식이 끝났습니다.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천천히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등이 굽은 모습이 낯익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보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저도 알아봤습니다. 최순덕 할머니였어요. 제가 할머니 두 손을 잡았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요. 거칠고 주름진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확실하게 알아보셨어요.
그날 5만 원을 주었던 박영자 할머니라는 걸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할머니가 주신 사탕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간직한 거였어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낡은 사탕을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나 봐요. 최순덕 할머니가 흐느껴 우셨어요. 5년 전 5만 원 덕분에 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병원도 만들어주셔서 고맙다고 허리를 숙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했어요. 진심으로요. 우리는 한참을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겠다면서 줄을 서셨어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접수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 보험이 없는데 진료 받을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접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정말이냐고 쫓아내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직원이 여기서는 아무도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직원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가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를 몇 번 말했어요. 저는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하다가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영자 회장님. 그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름표를 보니 최진혁 의사였습니다. 여기서 청소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못 들고 말했어요. 의료차별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고 은빛병원에서 해고당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병원도 안 받아줘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수진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환자 차별한 의사를 누가 받아줘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한테 사과하지 마시고 당신이 3분 진료하고 내쫓은 사람들에게 하시라고요. 로비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분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만약 진정으로 용서받길 원한다면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의사 면허 아직 유효하죠? 최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병원에서 일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최진혁과 이수진 씨가 동시에 놀랐어요. 이수진 씨가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환자들을 대했는지 아시지 않냐고 물었죠. 물론 저도 알고 있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병원의 목적은 차별받는 노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의사도 필요하죠. 그러니 최진혁 선생님은 여기서 5년 동안 무료 봉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속죄하는 마음으로요. 당신이 무시했던 그 노인들을 정성껏 돌보세요. 최진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겠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말했어요.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5년 후에. 그때까지 한 분이라도 당신 때문에 눈물 흘리면 즉시 해고해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최진혁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흐느껴 우는 것 같았어요.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병원에 있던 김서연 씨, 정민수 씨, 박미영 씨, 이철수 씨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에게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영원히 변하지 못합니다.
복수는 쉬워요. 하지만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 어렵죠. 의사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용기를 보면서 가능성을 봤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같은 병원 복도였어요. 최진혁이 환자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진료실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환자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복도 끝에서 저는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수진 씨가 말했어요. 회장님 말씀이 맞았네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요, 라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기회를 주면 말이죠. 그날 저녁집 서재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테이블 위 신문들이 놓여 있었어요. 의료차별 판결 후 경영난 겪은 은빛병원 결국 폐업. 남구시립병원이 노인들 희망의 빛. 복수는 했어요. 하지만 복수만 하진 않았어요. 차별하는 병원은 무너뜨렸지만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곳은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 하나는 구했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진혁에게서 문자였어요. 회장님, 오늘도 30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모두 웃으며 돌아가셨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4년 남았네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순간이지만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 영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복수했느냐고, 용서했느냐고. 하지만 저는 그 둘 다 했어요. 나를 무시한 병원은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나를 무시한 사람은 다시 세웠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진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행동하는 거니까요.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을 위한 행동으로 갚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진정한 용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삶의 따뜻한 햇살입니다. 사연 채널 백살공주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